빚내서 집사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지 마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정책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충분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좀 넘어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향후는 이제 2024년부터는 좀 나아지나요? 지금 계속 미국도 좀 어렵다고 그랬고 중국도 좀 어렵다고 했는데 중국을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거 뭐 묻은 개가 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상황이 지금 아직 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 그럼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미국, 중국, 한국 어디가 가장 힘든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순위고 중국하고는 중국의 시스템 위기가 있거든요. 계획경제에서 새하위주의 시장경제로 바뀌었는데 시장경제가 최근에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진핑이 더 강한 그러한 어떤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도리어 이제 자꾸 이제 퇴보하고 있어서 그 정책의 어떤 경직성?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낫지만 성장 잠재력이 계속 퇴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버블이 그동안 컸거나 아니면 가계부채가 그동안 뭐 키워온 그러한 상황을 보면 중국보다 더 그러한 면에서는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은 둘 다 힘든데 위험한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나마 미국이 좀 한국과 중국보다 나은 그럼 다시 이제 한국 어쨌든 경제 성장률가 이제 좀 나아지는 건지. 이제 경제 성장률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률 올해 보면 1분기에 0.9%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성장했고요. 2분기도 0.9% 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가 얼마냐? 목표라고 안 하죠. 요새 전망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망하는 것도 한 1.4%, 한국은행도 한 1.4%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기에 1.8%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서 1.8%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치를 내고 있어요. 자, 0.9% 성장하다가 1.8% 성장하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가능하려면 우리 그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소비가 있고요. 투자가 있고요. 정부 지출이 있고 순수출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거는 소비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기에 비해서. 도리어 나빠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투자는 속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라든가 지적 자산 투자,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요. 그런 투자도 그렇게 딱히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투자가 뭐냐면 건설 투자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확 좋아지지 않는 한 건설 투자도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냥 이 전반적인 소비나 투자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정부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이 있는데 정부 지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 정부 지출이 특별히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반기에. 전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출이 왜 늘어나냐? 반도체 시황이 좀 더 좋아져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정말 이게 획기적으로 좋아질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뭐 전체 수출 한 20% 이상 차지하고 그 반도체가 거의 절반이 다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힘든 상태고 중국 자체 수출이 막 두 자릿수로 막 10%가 아니라 뭐 20%씩 막 매 전년 동기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 수입하는 것은 수출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려고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 수출이 안 되는데 과연 수입을 얼마나 하겠어요. 또 내수로 또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하겠는가. 실제 중국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어떻게 수출이 좋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지금 1분기, 2분기 이렇게 오면서 그나마 0.9%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순수출이 약간 그나마 경기를 부양했다고 하는데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그렇거든요. 전형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나오는
삭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DP가 순수출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그러한 효과로 발휘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비슷한 정도 상황이 되면 0.9%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단 중국 경제가 글쎄요,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까요? 저는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원유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유 가격은 상반기보다 더 그럼 가격이 떨어질까요?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수출 효과가 그러면 GDP에 플러스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그러면 경기가 더 전반기보다 더 좋아지는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다. 제가 오늘은 와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어서. 한국은 사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앞으로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당히 힘들죠.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단 미중 간에 완전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아니면 내년 뭐 1, 2년 사이에 끝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10년, 20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중국을 결국은 좀 따돌리는, 좀 누르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중국은 뭐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시장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해왔던 그러한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잖아요. 근데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서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들여온 그런 원자재 거기도 약간 중간재까지도 이제 가져와서 좀 더 그걸 갖다가 고부가치 중간재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중국에 수출하고 또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러한 또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고 또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조립 생산해서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팔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밸류 체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지금 끊어지게 되면서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이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시장인데 그쪽으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시장이 녹록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면 너무 그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에 집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안 대표적인데 그다음에 미국, EU, 일본 뭐 이렇게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데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사실 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올해 들어서 많이 증가하지 않고요. 매월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최근 8월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걸 뭐 흑자라고 보기가 좀 힘들 정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거의 뭐 균형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뭐 쉽지 않다. 일단 전 세계가 지금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다변화를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더 찾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 수출 시장은 자꾸 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래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뭐 아세안으로는 그래도 지금 아세안 시장이 자꾸 더 커질 테니까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중동으로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뭐 신흥 시장이 뭐 한 그 정도고, 지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뭐 좀 성장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힘든 상태고, 중남미도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시장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수출 시장만 늘릴 게 아니라 이제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또 해야 되는데, 수출 품목이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소수에 집중화되어 반도체,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 쪽은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서 그걸 또 좀 다변화해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힘들다. 어쨌든 그런 쪽은 나가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자, 한국 좀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집값은 반등은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신지랑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그때 생각하고 전혀 뭐 달라진 것이 없고요. 네.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18년, 19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더 빠르게 막 가격이 막 상승해서 그렇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뭐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이렇게만 2021년 상승했는데 한 11월까지 그렇죠. 계속 그때 가격이 계속 상승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거는 금리가 이제 계속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30%까지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봤었잖아요. 올해 초에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동산 분야, 건설 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침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건설 및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선진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 키워놔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부동산 건설 쪽에 너무 치우중되어 있는데 그쪽이 너무 침체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가 막 침체되고 그래서 뭐 0.9%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거 이로 안 되겠다.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게 역전세가 막 나니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또 DSR 뭐 그러한 예외 규정을 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겠다든가 또 최근에는 또 뭐까지 하냐면 50년 만기 그런 대출까지도 뭐 할 수 있도록 처음엔 또 장려까지도 했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뭐 그 은행 참고 지도를 해가지고 가상금리를 뭐 가능하면 낮춰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뭐야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정책이네 해가지고 실제 빚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대출이 올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가계대출이 이미 이 OECD에서 보면 단연코 1인데 순수하게 계산해 보면 뭐 스위스, 뭐 호주 다음 세 번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금도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이게 거죠? 지금 적어도 한 150% 정도 GDP 대비 이 정도 되는데 OECD 기준으로 볼 때 뭐 스위스가 뭐 제 1위라고 한다 한 130% 남짓이고 호주가 한 120% 남짓인데 그거보다 단연코 1위라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도리어 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계속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속 돈을 빌려다가 집을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금리를 계속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당분간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현재 3.5%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도 수입 물가, 수입 원유 가격이 지난해 6월에 최고치였다가 올해 6월이 우연찮게 또 최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월달 물가가 한 2.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3.5%까지 막 다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또 미국도 계속 그래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느냐.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리는 뭐라고 그래요? 빚내서 집 사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지 마세요. 거기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정책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충분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바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물가가 다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과연 계속 이걸 두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금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다시 하락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사실 미국이 지금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한 번 정도는 여기서는 안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올리게 되면 집값엔 굉장히 큰 당연히 영향을 받을 주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만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한때 막 계속 인구가 막 증가하고 그것도 젊은 인구가 막 계속 증가하니까 어때요? 그것도 막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막 옮겨가니까 당연히 신규 주택 수요가 막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진 거예요. 그것이 2010년 초반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실질 소득이 계속 상승을 한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는 뭐 10%를 훌쩍 넘기는 때도 있었고, 그래도 뭐 아니면 뭐 5% 후반도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거 5% 하단으로 가다가 이제 2%, 3%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1%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 그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 2분기 성장률로 보면 지금 아까 GDP 성장률이 뭐 실질적으로 0.9% 했다고 했는데 GNI로 하면 실질 소득으로 보면 이게 성장이 아니라 도리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소득도 도리어 감소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집을 계속 찾죠? 그리고 인구 불행화도 계속 진척되고 그래서 초인구도 이미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주택 수요가 많은 생산 연령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뭐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한 해에 무려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주택 수요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유동성인데 유동성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나가고 다시 말해 저금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걸 샀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정책이 또 이제 거기에서 지난번 정부도 좀 실패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끌이까지 하면서 이제 막 주택을 막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어쩌면 정권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또 비슷한 정책 실패를 계속 한다면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양극화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제가 뭐 아까 뭐 그냥 GDP 대비 OECD 그냥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105%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까지 하면 1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중국은 그러면 가계부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 될 것 같죠? 61%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런데도 부동산 버블이 커졌다고 보고 또 실제 아미르 수피 이런 사람들은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너무 빠르게 부채로 지은 집 뭐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은 뭐냐면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너무 빠르게 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불러오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데 거기서 또 하나 지적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규모도 크지만 속도가 문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도가 빠른 나라가 중국이고 한국인 뿐만 아니라 규모로 보면 중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게 문제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거긴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방부채예요. 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이제 GDP 대비로 거기에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뭐 그림자 금융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한 1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가계부채 늘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속도를 계속 끌어오는 건데 어떻게 계속 끌어갈 수가 있죠? 미래 누가 사갈 거예요? 누가 사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실질 소득도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주죠? 제가 어제 우연하게 어떤 경제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도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수요가 있다. 그렇게. 그 1인 가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0평짜리 그런 아파트를 수요하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빌라나 이런 조금 오피스텔 이런 걸 수요하죠.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을 수 있어도 보통 우리 가격 오르는 건 그런 분들이 수요하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택 가격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적 수요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다른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고 우리 정책 담당자들께도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이제 집값이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이제 세 가지가 하나가 인구고 하나가 이제 유동성이고 나머지 한 개 뭐라고 하셨죠? 또 하나가 제가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의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계속 침체되고 거기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이제 탈세계화로 가니까 수출 시장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 3%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계속 그래서 뭐 증가하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값도- 이건 뭐 어떤 정부 탓도 아니고 대내적인 어떤 인구적 요인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수출 시장의 그런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은 2%가 아니라 1%, 0%까지 계속 수렴하지 않을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구 측면에서 뭐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일 거고 유동성은 이제 조금씩 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시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없다는 얘기신데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지금 이제 뭐 향후 몇 년 동안 집값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어쨌든 집값이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보면 우상향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우상향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이제 집값이 옛날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다. 요 질문 한 가지랑요.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보시는지. 뭐 전국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드니까 서울은 그래도 우상향한다고 보시는지. 요거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두 가지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균형 가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균형 가격은 저는 글쎄 한 2017년 정도 수준이 한 균형 가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제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한 30% 빠졌다가 다시 또 거의 회복된 상황이니까 그럼 다시 그럼 3배 올라서 그리고 다 떨어져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뭐 인구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건 서서히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 소득도 그동안 약간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통화량, 유동성도 약간 또 증가했으니까 적어도 옛날처럼 뭐 2017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뭐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한 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면 지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말 그러냐? 이론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번 사례를 보자고요.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 나라가 있었나요? 일본 떨어졌고 중국 떨어졌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떨어졌고 유럽도 계속 그렇고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유동성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환율이 계속 폭등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계속 정부가 계속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2021년 제가 11월에 집을 샀거든요, 서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해서 한 90에서 95%까지 원점 근처까지 왔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50 간다니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유튜브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열심히 메꿔야죠. 메꿔도 되고요. 약간 저는 규모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스튜디오 굉장히 큰데요. 괜찮습니다.